친자 관계가 성립됩니다. 검사실 직원의 말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들린 결과지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실이 단 한마디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일그룹 회장 앞에서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써봤을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돈 때문에 스파이로 들어온 그 집이 진짜 자신의 집이라는 걸, 그리고 이 진실이 또 다른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거라는 걸.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휴대폰 진동이 저를 깨웠습니다. 침대라고 부르기 민망한 낡은 매트리스에서 몸을 일으키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수술비 미납시 일정 취소 마이너스 성모병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방 한구석에 쌓인 종이들을 뒤적였어요. 월세 독촉장,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 가스비 연체 통지서, 그리고 아버지 입원비 청구서까지. 3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사흘, 딱 사흘 안에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구직 앱을 켰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1급 5만 원, 식당 설거지 1급 4만 원, 청소용역 1급 3만 5천 원.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은 같았습니다. 하루 일당 5만 원씩 받아도 3천만 원을 모으려면 600일이 필요했어요. 아버지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대기업 임원진 가정부 모집 마이너스 경력 우대 하나 불문, 즉시 교육 후 배치. 대기업 임원진이라는 문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모집 회사는 HR 솔루션이라는 곳이었어요. 조건을 보니 다른 가정부 모집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숙식 제공, 월급 500만 원, 성과급별도 지급 가능. 500만 원이면 2달만 일해도 아버지 수술비가 나왔어요. 성과급이라는 단어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2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HR 솔루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면접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으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오후 1시 깔끔한 오피스 빌딩 15층에 도착했습니다. HR 솔루션이라는 간판이 붙은 사무실은 생각보다 제대로 된 곳이었어요. 리셉션 데스크까지 있고 직원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주 씨죠? 들어오세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자리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성일그룹 회장님 댁이거든요. 성일그룹이라는 이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성일그룹 회장님은 아주 보수적이시고 격식을 중시하세요. 그래서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교육이요? 네. 기본 예절부터 요리, 청소 방법, 그리고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정보 수집 방법까지요. 정보 수집이요?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 일정, 가족들 동향 같은 걸 파악해야 해요. 가정부라도 주인 가족에 대해 잘 알아야 제대로 돌볼 수 있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김 과장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던데. 아버지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3천만 원인데 며칠 안에 구해야 해서.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그러시면 성급금을 드릴 수 있어요. 2천만 원까지는 즉시 지급 가능하고요. 2천만 원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교육을 성실히 받으셔야 하고 1년 계약의 중도 포기는 절대 안 됩니다. 김 과장이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회사를 통해 들어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특별한 임무요? 오진그룹에서 성일그룹과 중요한 거래를 추진 중인데 회장님의 성향이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야 해요. 가정부로 들어가셔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 주시면 됩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걸 기록해서 보고해 주시면 돼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부 일이 아니라 기업 정보 수집이었어요. 스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요즘 기업들 다 하는 일이거든요. 경쟁사 동향 파악하는 거죠.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그 자리에서 성급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거액을 현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일주일간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예절 교육, 오후에는 요리 실습이었어요. 갈비찜, 전복죽, 깻잎김치, 도라지 무침까지 20가지가 넘는 한정식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문제였어요. 이제 정보 수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 과장이 별도 교육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는 방법,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기술까지요. 이건 너무 불법적인 건 절대 시키지 않아요. 그냥 눈과 귀를 열어두시면 돼요. 김 과장이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이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대화가 나올 때만 사용하시고요. 교육을 받으며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라는 연락이 왔을 때 모든 걱정이 날아갔어요. 드디어 최종 면접 날이 왔습니다. 성일그룹 본사가 아닌 한남동 회장 저택에서 면접을 본다고 했어요. 오후 2시 거대한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한옥과 양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물이 장관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신원 확인을 받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집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박 집사는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고급 한지로 마감한 벽, 조선시대 고가구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면접 후에 요리 실력을 확인하겠습니다. 박 집사가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전통을 중시하시고 무엇보다 정성을 담은 음식을 좋아하세요. 일주일간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갈비찜을 만들어 박 집사 앞에 내놓았어요. 그는 한 젓가락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회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시니 일주일 후에 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일그룹 회장 저택으로 출근했어요. 박 집사가 저를 별관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숙소예요. 규칙은 간단해요. 성실히 일하고 사생활은 철저히 지키세요. 별관 2층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버지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제가 스파이가 됐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1년만 참자. 정보라고 해봐야 별거 아닐 거야.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어온 이 저택이 저와 어떤 운명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첫 출근 둘째 날, 저는 성실한 가정부가 되기 위해 집 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거실을 청소하던 중 한쪽 벽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제단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실종된 따님을 기리는 곳입니다. 뒤에서 박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놀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따님이 실종되셨다고요? 네. 30년 전 일입니다. 박 집사가 한숨을 쉬며 제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곳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새 돌생일을 막 지낸 후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죠. 제 시선이 가장 큰 사진에 고정됐어요. 마지막 모습이라는 작은 설명 글이 붙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큰 눈, 작은 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습까지 마치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저랑 많이 닮았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 집사가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처음 뵀을 때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이가 입고 있는 베넷 저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분홍색 실로 수놓아진 나비와 꽃무늬. 그 정교한 자수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오른쪽 무릎에 있는 작은 점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무릎을 만져봤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베넷 저고리는 아가씨가 늘 즐겨 입던 옷이에요. 실종 당일에도 그걸 입고 계셨죠. 박 집사의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술을 놓아주신 특별한 옷이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미주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아니에요. 그냥 신기해서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제가 그 아이와 이렇게 닮았을까요? 왜 그 무릎의 점까지 똑같을까요? 오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사진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별관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 9시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집으로 갔어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아버지는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미주야, 일은 어떠니? 좋아요, 아버지. 사람들도 친절하시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 제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장난감과 그림책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상자를 열자 작은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그 맨 아래에서 하얀 보자기에 쌓인 뭔가를 발견했어요. 보자기를 풀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얀 베넷 저고리가 나타났어요. 분홍색 실로 수놓아진 나비와 꽃 무늬까지.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는 베넷 저고리를 들고 전등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수의 모양, 색깔, 심지어 실밥 하나하나까지 동일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박 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사진 말인데요.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 집사가 차를 우리며 답했어요. 왜 궁금하세요? 너무 신기해서요. 저랑 닮아서. 박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가씨가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갑자기요? 네. 그 사진은 사라지기 불과 1시간 전에 찍은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베넷 저고리를 입은 채로 흔적도 없이. 박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 지금도 개인 탐정을 고용해서 찾고 계세요. 탐정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세요. 하지만 30년째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다는 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부모님께 물어봐도 항상 어릴 때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가씨가 입고 계셨던 그 베넷 저고리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도 함께 사라졌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이었는데. 박 집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한 땀 한 땀수를 놓아주신 특별한 옷이었거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 집 창고에 있던 그 옷이 바로 실종 당시의 그 옷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미주 씨 정말 괜찮으세요? 박 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후 내내 청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이 집 딸이라면, 그렇다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미주 씨, 첫 보고 언제 할 수 있어요? 우진그룹에서 재촉하고 있어서. 아, 네. 아직 회장님이 출장 중이라서. 그래도 뭔가 있을 텐데. 집안 분위기라도. 저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제가 지금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데 스파이 일이나 재촉하다니.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계약 조건 기억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스파이 일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평생을 함께 산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 딸이 맞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물론이지. 네가 우리 딸이 아니면 누구 딸이겠니?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찾은 베넷 저고리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성일그룹 회장의 딸이라면 저는 스파이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평생 키워주신 부모님은 유괴범이 되는 거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돈 때문에 들어온 스파이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집의 주인이라니.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설령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 해도. 성일그룹 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집사님, 방문객이 오셨어요.
제가 인터폰을 누르자 박 집사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탐정입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요. 탐정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탐정이 실종된 딸을 찾는 사람일까요?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료 좀 준비해 주세요. 박 집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우려 쟁반에 담았습니다. 서재 앞까지 가서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성일그룹 회장과 50대 중반의 정장 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탐정이라고 소개받은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 그가 작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차 갖다 드릴게요. 제가 테이블에 차를 놓는 동안 이탐정의 시선이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분이 새로 온 가정부입니다. 성일그룹 회장이 짧게 답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주입니다. 나이는요? 38이에요. 이탐정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얼굴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실종된 딸과 눈매가 너무나 닮았어요. 그 말에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성일그룹 회장도 저를 다시 유심히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고향은 어디세요? 이탐정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서울이에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왜 이런 걸 묻는 걸까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혹시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이상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갑자기 환경이 바뀐다든지. 이탐정의 질문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일하러 왔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 미안합니다. 직업병이에요. 이탐정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저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는 않았어요. 성일그룹 회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나가도 됩니다. 저는 황급히 서재를 나와 박 집사를 찾았습니다. 박 집사님, 그 탐정분이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아마 실종된 아가씨를 찾는 일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 워낙 오랫동안 찾고 계시거든요. 박 집사가 안심시켜주려 했지만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혹시 그 탐정분이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요. 다만 미주 씨가 아가씨와 닮아서 놀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성모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8층 병동에 도착해서 아버지 병실을 찾았어요. 수술을 받고 일주일째인 아버지는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미주야, 어서 와라. 일은 어떠니? 좋아요, 아버지. 사람들도 친절하시고.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방에서 어제 창고에서 찾은 베넷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 옷 기억하세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니? 집 창고에서요. 이 옷이 제 어린 시절 옷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급히 일어나려다가 수술 부위가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런 건 왜 꺼내고 그래? 빨리 치워.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의 친딸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네가 우리 딸이지.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제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돌잔치 사진도 없고 병원에서 찍은 신생아 사진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몰아붙이자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 아버지, 제가 일하는 집에 30년 전에 실종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랑 너무 닮았고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가 베넷 저고리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미주야, 아버지가 부탁한다. 그 집에서 그만 나와. 왜요? 위험해. 절대 그 집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면 안 돼. 아버지의 절박한 목소리에 저는 더 확신이 섰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미주야,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았니? 왜 이런 걸 캐려고 하니?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어머니, 진실을 말해주세요. 무슨 진실? 제가 정말 어머니가 낳은 딸이에요? 어머니도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주야,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아까 아버지도 똑같은 반응을 하셨어요. 둘 다 뭔가 숨기고 계시잖아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전에 성일그룹 회장 댁에서 실종된 아이예요. 맞죠? 순간 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미주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 왜 이런 걸 캐려고 하니? 그럼 정말 제발 그만해. 네가 우리 딸이야. 그걸로 충분하잖니.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밤 9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과장이었습니다. 미주 씨, 우진그룹에서 화났어요. 아직 보고서 하나도 안 올렸다면서요. 죄송해요. 아직 특별한 정보가. 그래도 뭔가는 있을 텐데요. 회장 일정이라든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김 과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일까지 뭔가 보내지 않으면 계약 취소해요. 성급금도 반환하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주 씨죠? 우진그룹입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김 과장에게 들었는데 아직 정보 수집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니죠? 아버지 수술비 받아놓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성모병원 8층 병실에 계시던데 건강은 어떠세요? 뭐라고요? 우리 직원이 확인했거든요.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우진그룹에서 아버지까지 감시하고 있었어요. 내일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유용한 정보 하나는 올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우진그룹이 스파이 역할을 강요하고 다른 쪽에서는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겠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성일그룹 회장과 제가 정말 부녀지간인지 확인하려면 회장의 유전자 샘플이 필요했어요.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것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저택에 가서 몰래 회장의 칫솔을 가져오거나 컵에 묻은 침을 채취해야겠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더 이상 이 혼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어요. 설령 그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 해도 우진그룹의 협박도 부모님의 반대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돈을 위해 들어온 가정부가 아니라 30년 전 이 집에서 사라졌던 진짜 주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지를. 절망과 혼란 속에서 맞이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택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층 복도를 청소하던 중이었어요. 계단 위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거기 누구 있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다던 성일그룹 회장의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가정부 미주입니다. 제가 정중히 인사하자 노모가 저를 가까이 다가와 유심히 보셨어요. 어머나, 이 아이가. 노모의 눈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리 아가 아니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노모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손등에 느껴지는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가정부예요. 아니야, 우리 서연이야. 할머니가 어떻게 모르겠니? 서연이라는 이름에 제 심장이 멈췄어요. 서연이요? 응, 우리 예쁜 서연이. 이 옷 말이야. 엄마가 정성껏 술을 놓아준 옷이지? 노모가 제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가리키시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유니폼은 평범한 가정부 옷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서연이가 가지고 놀던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건? 아, 그래. 서연이 보물상자 말이니? 노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보물상자요? 응, 할머니하고 서연이만 아는 비밀 장소에 숨겨놨지. 노모가 제 손을 잡고 걸음을 옮기셨어요. 따라와.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노모는 저를 2층 복도 끝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벽장이 있었어요. 여기야.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장소. 노모가 벽장 안쪽 벽을 손으로 만지시더니 어딘가를 눌렀어요. 그러자 벽의 일부가 열리며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연이 보물상자야. 할머니하고 같이 숨겨놨지. 노모가 상자를 꺼내며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작은 은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서연이 이름이 새겨진 팔찌야. 노모가 은팔찌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은팔찌를 들고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서연이라는 이름이 예쁜 글씨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진짜 이름이군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거야. 노모가 제 손목에 은팔찌를 채워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제 손목에 딱 맞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급히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성일그룹 회장의 샘플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청소하면서 파악한 회장 방은 2층 맨 끝이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전동 칫솔이 있었어요. 칫솔모에서 조금씩 털어낸 것을 작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컵에 묻어있는 침도 면봉으로 채취했어요. 이 정도면 유전자 검사에 충분할 거였습니다. 노모에게 돌아가자 그분은 여전히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일을 해야 해요. 그래, 우리 서연이 착하지. 노모가 제 뺨을 토닥여 주셨어요. 할머니, 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았어. 할머니하고 서연이만의 비밀이지.
오후에 저는 박 집사에게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저녁 전에는 돌아오세요. 저는 급히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 부설 검사실이었어요. 급히 결과가 필요한데 며칠 걸리나요? 보통 일주일이지만 응급 의뢰로 하시면 3일 만에 가능해요. 직원이 친절하게 답해줬어요. 그럼 응급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제 타액 샘플과 성일그룹 회장의 샘플을 제출했습니다. 부녀지간인지 확인하는 검사죠? 네. 3일 후 오후에 연락드릴게요. 검사실을 나온 후 저는 바로 성모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보시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왔구나. 네. 저는 가방에서 은팔찌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은팔찌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디서? 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제 진짜 이름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주야. 아니, 서연아. 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드디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30년 전 그날 아버지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한남동 어느 큰 집 앞에서 혼자 울고 있는 네가 보였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네가 너무 예쁘고 불쌍해 보였어. 그래서요? 잠깐만 안아주려고 했는데 네가 아버지 품에서 잠들어 버렸지. 그때 순간적으로 욕심이 났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의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난 후여서 하늘이 준 선물 같았어. 그래서 저를 데려오신 거예요? 응. 집으로 데려와서 내 어머니에게 보여줬지. 어머니도 너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주야,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니? 하루도 너를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알아요, 아버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모님은 30년째 저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그만두라고 한 거야. 위험해서.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주야, 아버지는 죄인이야.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제 진짜 아버지예요. 앞으로도. 한편 저는 우진그룹에 가짜 정보를 흘려 시간을 벌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김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이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투자 관련해서. 정말요? 자세한 내용은요? 아직 파악 중이에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3일 후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거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돈에 굴복하는 스파이가 아니라 제 진짜 가족을 찾은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주와 서연. 그리고 두 곳의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올 거였습니다. 3일 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후 저는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냈습니다. 우진그룹에는 계속 가짜 정보를 흘려 시간을 벌었고 성일그룹 회장에게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정부 일을 했어요. 오늘 오후 2시 드디어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친자 확률이 99.9%입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부녀지간이에요. 직원이 결과지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꼭 쥐고 병원을 나섰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성일그룹 회장의 딸 서연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한남동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어제 집에서 가져온 베넷 저고리, 그리고 노무가 주신 은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오후 4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미주 씨, 일찍 오셨네요. 박 집사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어요. 회장님 계신가요? 네, 서재에 계십니다. 저는 서재 앞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였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성일그룹 회장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70대 초반의 그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회장이 결과지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급변했어요. 이게 무슨... 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써봤어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집에서 사라진 서연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냈어요. 그 하얀 저고리에 분홍색 실로 수놓아진 나비와 꽃무늬. 이 옷 기억하세요? 회장이 베넷 저고리를 보자 숨이 막힌 듯 했어요. 어떻게 이게... 할머니께서 주신 이것도 있어요. 저는 손목에 은팔찌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연이라고 새겨진 그 팔찌를. 회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니? 네.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저를 꽉 안아주며 흐느꼈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그래, 내 딸. 우리 서연이. 회장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어떻게 살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요, 아빠.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잘해주셨어요. 누가 널 키웠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빠가 널 지킬게. 그때 저는 우진그룹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사실 제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니? 저는 우진그룹이 저를 스파이로 보냈다는 것부터 협박받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우진그룹이 감히. 회장이 내선 전화를 들었어요. 경호 실장 당장 올라와.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저택 주변을 감시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모두 잡아서 경찰에 넘겨. 알겠습니다. 경호 실장이 나간 후 회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네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있니? 네, 협박하는 내용 다 녹음했어요. 그것도 경찰에 제출하자. 1시간 후 경호팀이 돌아왔습니다. 우진그룹 직원 셋을 체포했습니다. 저택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잘했어. 우진그룹 본사도 수사 의뢰해.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녁 6시 저는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아버지, 진실이 밝혀졌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미주야, 무슨 일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정말 성일그룹 회장의 딸이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아무도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친아버지께서 법적 처벌은 원하지 않으신데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주야, 고마워. 아버지는 영원히 제 아버지예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실종 당시의 슬픈 사진 대신 제가 웃고 있는 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서연아, 이리 와봐. 노무가 저를 부르셨어요. 할머니는 제 정체를 아신 후부터 더욱 또렷해지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저녁 먹자. 식탁에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하는 첫 가족 식사였습니다. 서연아, 많이 먹어. 할머니가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어요. 할머니, 저 배불러요. 안 돼. 30년 동안 못 먹은 거 다 먹어야지. 아버지도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우리 딸로 살자. 네, 아빠. 식사 후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어요. 서연아, 앞으로 뭘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가 다 도와줄게. 그날 밤 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절망했던 가정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 저택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아버지 모두 저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역시 두 분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서 할머니가 꽃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내일은 할머니와 함께 새 꽃을 심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성일그룹 회장과의 감동적인 재회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으로 서연이라는 이름을 되찾았고 저택에서 진짜 딸로 살고 있었어요. 아침 8시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박 집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신문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언론에 모든 게 터졌어요. 박 집사가 신문을 펼쳐 보였어요.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일그룹 실종 딸 30년 만에 돌아와 유괴범은 일반인 부부. 두 번째 기사는 더 자극적이었어요. 가정부로 위장 취업한 성일그룹 상속녀, 충격적 신분 반전.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중얼거리자 박 집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인터넷은 더 심해요. 댓글창을 보니 악플이 가득했습니다. 재벌 딸 된 김에 키워준 부모도 버리네. 은혜도 모르는 년. 돈 맛보니까 양심도 없어졌네. 양부모 고발해서 감옥 보낼 거 아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회장님께 보고 드려야겠어요. 박 집사가 서재로 향하려는 순간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서연 씨,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양부모를 고발할 계획이세요? 유괴범을 어떻게 처벌하길 원하시나요? 기자들이 저택 앞에 몰려든 거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철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안으로 들어가세요. 박 집사가 저를 급히 안으로 데려갔어요. 서재에서 아버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아빠, 이 기사들은 뭐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 같아.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우진그룹 놈들이 복수하려는 게 분명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미주야, 어머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기자들이 집 앞에 와 있어. 내 아버지 얘기만 계속 물어봐.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나갈 수가 없겠어.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 혹시 병원에 있니?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양아버지가 실종되신 것 같아요. 뭐라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경호팀을 보내겠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저는 급히 성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저기 서연이다. 인터뷰 해주세요. 기자들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양부를 고발할 건가요? 유괴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제 얼굴에 들이밀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의 도움으로 겨우 8층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양아버지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이 병실 환자는 어디 가셨어요? 어제 오후에 퇴원하셨어요. 퇴원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퇴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제 뒤를 따라왔거든요. 집 앞에 도착하니 더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씨, 양부모에 대한 입장 한마디만. 유괴범 처벌을 원하시나요? 저는 기자들 사이를 뚫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미주야.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의 아버지가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 유서만 남겨두고. 유서요? 어머니가 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었어요. 미주야, 그리고 여보. 아빠가 죄인이 되어서 미안해. 미주가 행복하려면 아빠가 사라져야 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빠를 나쁘게 보는데 미주까지 고생할 순 없잖니. 미주야, 행복해라.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소에 혼자 가시던 곳 있으세요? 바다. 네가 어릴 때 자주 데려갔던 인천 을왕리의 변. 지금 가봐야 해요. 미주야, 위험해. 기자들이. 상관없어요. 저는 집을 나서려다가 문 밖 소리를 들었어요. 유괴범 처벌하라. 성일그룹 편들지 마라. 기자들뿐만 아니라 구경꾼들까지 몰려와 있었어요. 그들의 야유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재벌 딸 된 김에 양심도 팔아먹었네. 은혜 모르는 배신자.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인천 을왕리해변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이세요? 네. 참 안 됐네요. 양부모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텐데. 택시 기사마저 저를 비난했어요. 1시간 후 을왕리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황혼 무렵이었어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양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파도가 높았어요. 그때 저 멀리 절벽 위에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으로 가는 길은 가팔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절벽 끝에 양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이고 발밑으로는 거센 파도가 부딪혔어요. 아버지, 제가 소리치자 양아버지가 돌아보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주야, 왜 왔니? 여기 오면 안 돼. 아버지, 위험해요. 이리 오세요. 안 돼. 아빠가 살아있으면 너만 고생해. 양아버지가 한 발짝 더 절벽 끝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제발.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빠는 죄인이야. 너를 유괴한 나쁜 사람이라고 다들 그러잖니.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잘못된 거야. 아빠 때문에 내 진짜 부모가 30년을 고생했어.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주야, 아빠를 용서해. 양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절벽에서 발을 떼려는 순간이었어요. 안 돼. 저는 필사적으로 양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둘 다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졌어요. 아버지, 죽으면 안 돼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양아버지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앞으로도 계속. 양아버지도 저를 안고 흐느꼈어요. 미주야, 미안해. 아빠가 약해서. 해가 완전히 진 어두운 절벽에서 저희는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안도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기자들의 포위망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아버지는 여전히 양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품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신 두 분 모두 지켜내겠다는 것. 양아버지를 절벽에서 구해낸 후 저희는 해변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미주야, 아빠 때문에 네가 더 고생하게 될 텐데. 상관없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성일그룹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놀라 일어서자 친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양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를 다 들었어. 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저씨, 친아버지가 양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친아버지가 말렸어요. 일어서세요. 친아버지가 양아버지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상한 요청이었어요. 다음 날 양부모님이 사는 집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조용히 진행됐어요. 친아버지는 집 안 곳곳을 둘러보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걸린 벽, 상장과 트로피가 놓인 책상, 생일마다 부러운 촛불 자국이 남은 식탁까지.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친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보며 물으셨어요. 서너 살 때부터 계속 찍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병원 기록도 다 남아있고요. 예방접종, 건강검진 모두. 양아버지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자라는 과정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양아버지가 또 다른 공책을 내놓았어요. 참회 일기예요. 미주를 데려온 그날부터 30년간 매일 썼습니다. 친아버지가 일기를 펼쳐보셨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보였습니다. 오늘 나는 큰 죄를 지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 친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이런 글들이 나왔습니다. 미주가 첫걸음을 뗐다. 진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내 죄 때문에 불가능하다. 미주가 아빠라고 불렀다. 기쁘면서도 죄스럽다. 미주가 아프다. 내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 걱정이다. 일기를 읽는 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셨군요. 친아버지가 양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아버지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드세요. 고소는 취하하겠습니다. 친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대신 앞으로 서연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서연이에게는 두 아버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론에 직접 나서서 제 입장을 밝히기로 했어요. 저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은 유괴범이 아닙니다. 사랑 많은 부모님이세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괴 아닙니까? 기자가 질문했어요.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길에서 혼자 울던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친부모의 심정은 친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고소도 취하하셨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히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진그룹이 저를 이용해서 성일그룹 기밀을 빼내려 했어요. 저를 협박하고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우진그룹과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어요. 이것이 진짜 범죄예요. 우진그룹의 산업 스파이 행위 말입니다.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우진그룹은 제가 제외한 걸 알고 언론에 악의적으로 정보를 흘렸어요. 제 가족들을 괴롭히려고요. 모든 증거를 공개한 후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버지가 계세요. 낳아주신 아버지와 키워주신 아버지. 둘 다 소중한 제 아버지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진그룹의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양아버지에 대한 동정론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계셨어요. 어머니, 깨어나세요. 저는 양어머니 병상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언제 깨어나실까요? 스트레스성 실신이에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면 곧 깨어나실 거예요. 다음 날 오후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함께 병실에 오셨어요. 어떠세요? 친아버지가 양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양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어머니, 양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미주야.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양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약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그때 친아버지가 다가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친아버지입니다. 양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서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친아버지가 정중히 인사하셨어요. 앞으로 함께 서연이를 지켜주시죠. 양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할머니. 이제 저에게는 큰 가족이 생겼어요. 창밖으로는 언론의 관심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우진그룹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고 저는 더 이상 협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아버지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직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두 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실이 가져다 준 건 혼란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진그룹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김 과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어요.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면서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저택 거실에 새로운 가족 사진을 걸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서연아, 여기서 좀 더 웃어봐. 사진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거실 소파에는 친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양부모님까지 모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모습들이었어요.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며 새로운 가족 사진이 완성됐습니다. 1시간 후 그 사진이 거실벽 정중앙에 걸렸어요. 30년 전 실종 당시의 슬픈 사진들 대신 5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따뜻한 사진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하네. 친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셨어요. 할머니 예쁘죠? 그럼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뻐. 할머니가 제 뺨을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오후 3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입을 열자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재벌가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친아버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말이니? 저처럼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제 말에 양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실종 아동 찾기, 입양 가정 지원, 가족 상담까지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다. 친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감사해요, 아빠. 그날 저녁 양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미주야, 아니 서연아. 양아버지가 제 앞에서 망설이셨어요. 둘 다 제 이름이에요. 미주도 서연도. 그래, 우리 딸. 양아버지가 현관에 놓인 제 작은 가방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는 양아버지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영원히 두 분이에요. 낳아주신 아버지와 키워주신 아버지. 양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고마워, 딸아.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자주 올게요. 양어머니도 저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주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니. 양부모님을 배웅한 후 저는 정원을 산책했어요. 달빛이 아름답게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정원 한쪽 정자에서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분노했어요. 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이해해요. 양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답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서연이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서연이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필요하니까.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색하지만 서로를 인정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설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재단 이름은 뭘로 할까요? 친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2개의 사랑 재단은 어떨까요? 좋네. 의미도 깊고. 저는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채용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어요. 언론과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개의 사랑 재단 이사장 서연입니다. 제가 단상에서 인사했어요. 저 역시 가족 문제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정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어요. 벽에는 제가 직접 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오후에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어요. 3살 때 실종된 아이를 찾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저도 30년 만에 가족을 만났어요.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분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저녁에 저택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늘 어땠니? 친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의미 있었어요.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훌륭해졌네. 할머니가 흐뭇해 하셨어요. 식사 후 제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며 새벽에 구직 앱을 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나는 온전히 내 이름을 되찾았다. 서연 그리고 동시에 미주. 두 이름 모두 소중하다. 가정부로 들어왔던 이 집에서 이제 나는 진짜 주인이 됐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얻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살겠다. 나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찬란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당당하게 재단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친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연아, 차로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아빠. 지하철 타고 갈게요. 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특별 대우받지 않고. 친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우리 딸 정말 멋지다. 저택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절망적인 가정부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딸이 되어 나가는 거였어요. 정문을 나서자 따뜻한 아침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기막힌 우연이 결국은 필연이었다고. 제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그 집이 제 진짜 집이었다니.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가족 모두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는 거였어요. 지하철에 올라타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이제 저는 서연으로 그리고 미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였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겠다고. 그래서 저처럼 길을 잃은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햇살이 더욱 밝게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미주, 아니 서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파이가 되어 들어간 그 집이 바로 자신의 진짜 집이었다니 정말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두 아버지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낸 서연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서연은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